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다 난리인데, 네. 물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아시겠죠? 못 잡히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마음부터 약해지면 안 돼. 인간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공포에 빠지거든요.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그게 더 겁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심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고려되면 안 되니까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은 하되 너무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수익하는 법 보겠습니다. 수익하는 법.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 수익하는 법 몇 페이지 몇이냐면 562페이지거든요. 임대사례 비교법 안 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아요. 임대사례 비교법도 마찬가지로 이 가구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서 거기에 임대료를 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임대료보다 가액을 훨씬 더 잘 물어봅니다. 자, 수익하는 법 보겠습니다. 수익 방식부터 먼저 적고 할게요. 수익 방식. 자, 수익 방식에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익 환원법이라 그러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부릅니까? 수익 분석법. 네.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꼭 아셔야 돼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수익가액이라 그러죠.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구해진 임대료를 수익임료라 그럽니다. 그럼 먼저 수익환원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수익환원법은 계산 문제로 나올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나온다고 그러면. 계산 문제를 사실 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우리가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우리 시험에 전에 나왔던 이론 중에서 나왔던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 부동산입니다. 자, 이 부동산에서는 장래가 미래죠. 수익이 발생합니까? 이 부동산에 앞으로 수익이 들어오나요? 임대 수익 같은 게 들어오죠. 장래 수익이 들어와요. 수익이 발생한다. 계속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발생할 수익의 현재 가치를 전부 다 더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될 거야. 이게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앞으로 수익이 들어올 거야. 근데 앞으로 들어올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다 계산해서 더한 게 그 부동산의 가치다. 이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이거 전에 가치 있잖아요. 가치 구할 때 가치 뜻이 뭐예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 수익하는 법도 뭐야? 부동산의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럼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의 개념하고도 같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감정평가가 뭐죠? 감정평가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판정해서 그거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치를 판정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해주는 게 감정평가거든. 근데 수익환원법은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가치의 뜻 그대로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가 이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라고요. 즉 수익환원법은 가치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맞습니까? 가치의 개념과 가장 부합되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다?
수익하는 법에. 원가법은 뭐였어요? 이제 잊어먹을만 하니까. 원가법은 이 대상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를 새로 짓는다. 재조달원가, 그죠?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재조달원가를 수정해서, 감가수정을 해가지고, 그죠? 감가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게 뭐였어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은요, 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물건 중에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걸 찾아가지고 그 거래가 있었던 사례 부동산의 거래 금액을 수정해서 사정 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이런 것들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게 뭐였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죠. 맞아? 그런데 수익하는 법은 이 부동산이 장래 수익을 가져다 줄 건데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게 이 부동산의 가치다, 가액이다. 이게 뭡니까? 수익환원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562페이지입니다. 수익환원법에 의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회색 박스 있죠? 자, 1번 별표하세요. 항상 뜻은 꼭 아셔야 되거든.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동그라미 하세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할인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 환원이나 할인이라는 말은요, 다 현재 가치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현재 가치 구하는 걸 할인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환원하거나 할인하, 할증하여 그러면 안 돼.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다 익혀두세요.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발생할 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수익환원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장래 발생하는 수익이나 현금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배운 게 있어요. 가능조소득도 있고, 맞아요? 유효조소득도 있고, 순영업소득도 있고, 세전현금 흐름도 있고, 세후현금 흐름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장래 발생할 수익과 현금 흐름을 유효조소득으로 쓸 건지, 순영업소득으로 쓸 건지, 세전현금으로 쓸 건지, 그거는 감정평가가 판단할 문제예요. 감정평가사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뭘 쓴다고? 그럼 이 순영업소득은 과거 발생한 순영업소득이에요?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이에요? 다 장래입니다. 수익환원법은 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하는 거다? 장래. 그럼 질문해보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장래 거를 쓰던가요? 과거 거를 쓰던가요? 그렇지.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도 어차피 감정평가인데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치의 개념이라는 그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충실한 방법입니까? 충실한 방법은 아닙니까? 충실한 방법 아니야. 거래사례비교법은 과거에 거래됐던 걸 가지고 조정하잖아요. 가치의 본질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왜 많이 쓴다고? 실정적이고 증거가 있단 말이야. 현실적이거든. 그래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치의 개념하고는 안 맞다. 원래 가치의 본뜻은 뭔데?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가 원래 가치의 본뜻이잖아요. 근데 거래사례비교법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거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죠.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에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수익환원법은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이게 가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해요. 맞습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그 장점 보세요. 장점. 수익환원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부동산의 본질에 가장 부합된다. 부동산 가치의 본질에 가장 부합돼. 줄 쳐놓으세요. 부동산 가치의 본질에 가장 부합돼.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에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 수익환원법이. 이론이 어렵잖아 원래. 그죠? 어렵다.
일단 그 정도 봐두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투자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투자 가치. 부동산의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동산에서 장래 수익이 발생합니까? 장래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해라. 이게 투자 가치예요. 지금 수익하는 법 다 비슷하네? 그 가치는 다 그렇게 구하는 거야. 가치는 다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투자 가치는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인데 수익은 언제 들어온다? 장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제가. 장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려고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할인, 그렇지.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항상.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투자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을 뭘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썼어요. 요구 수익률. 전에 공부했어요, 이거. 투자 가치 할 때. 했다니까.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뭐를 할인율로 나눕니다. 자, 지가. 지가는 토지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에서 장래 뭐가 발생해? 지대가 발생하거든. 지대가 수익인가요? 맞아요. 이 지가는 현재 값이거든. 그럼 이 밑에 뭐 들어가야 돼? 할인율. 할인율. 근데 지가 구할 때는 할인율로 이자율 쓰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지가 구할 때 할인율도 있고, 투자 가치 구할 때 할인율도 있고, 시장 가치 구할 때 할인율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 있죠? 수익환원법도 장래 발생할 수익의 현재 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치라고 감정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할인율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식을.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수익환원법에서의 가액을 수익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가액은 현재 가치거든. 그런데 부동산에서 장래 순수익이 발생하거든. 이게 장래야. 그럼 밑에 뭐 적혀야 돼, 여기다가? 뭐 적어야 돼? 그래, 할인율 적어야 된다니까, 할인율. 할인율. 수익환원법에서 쓰는 할인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환원이율이라고 불러요. 환원이율.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하면 수익가액은 장래 발생할 순수익인데, 장래 순수익은 아까 제가 유효조소득도 있고 가능조소득도 있고 세전연금으로 세후연금으로 많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에서 뭘 쓴다고? 순영업소득. 장래야, 장래.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다? 환원이율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식이야, 이게 식이라고. 그래서 환원이율은 그냥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할인율인데 수익환원법에서는 할인율을 뭐라 부르자? 환원이율이라고 부르자. 자, 그럼 보세요. 아까 투자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었죠. 지가를 구할 때 할인율 이자를 쓴다고 그랬죠.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은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그럼 환원이율도 일종의 뭘까요? 이것도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환원이율도 수익률이야. 환원이율도 다 수익률의 일종입니다. 할인율은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두 개는 바꿔도 되나요? 네. 3은 2분의 6이죠. 이 두 개 바꿔볼게. 2는 3분의 6 이렇게 해도 등호가 성립합니까? 이 둘은 바꿔도 돼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바꿀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바꿔도 돼. 그러면 이 둘도 바꿀 수 있겠네? 그럼 바꾸면 이런 식이 나오겠네. 또 식을 바꿔보면
환원이율은 수익가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식 자체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빈칸을 비워놓고 맞는 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수익가액 부동산의 가격인가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 불러요? 수익가액이라고. 그러니까 수익가액, 비준가액, 적산가액은 전부 부동산 가격이야.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부동산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구해진 부동산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부동산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수익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수익가액도 부동산 가격이에요. 맞아요? 가격이고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익가액이 만약에 10억이야. 순영업소득은 2억이래. 그럼 10분의 2니까 얼마예요? 0.2죠? 20%잖아요. 결국 환원율은 뭡니까? 이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률. 환원율은 그 수익률이라고. 환원율은 수익률이야. 자, 그런데 환원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입니다.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이야. 자, 여러분이 10억을 갖고 있어요.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20년 뒤에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이자도 붙어 있나요? 이자 붙어 있죠. 원금도 찾을 수 있습니까? 원금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10억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안 하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건물에서 은행 이자만큼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아까 은행에 저금한 사람과 똑같아지려면 은행 이자 정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억 주고 산 건물을 그대로 10억에 팔 수 있습니까? 감가가 일어나죠. 건물의 가치가 그대로예요.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은행에 넣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려면 은행에 넣은 사람 원금이 보장이 되는데 나는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 건물에 투자한 사람은. 그러면 매년 감가한 것만큼 수익을 더 내야 됩니까?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은행 이자만큼 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은행 이자만큼은 받으면 되지. 지금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은행 이자만큼만 벌면 된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이제 아시겠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자기 건물의 가치가 감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최소한 더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이자율에다가 감가율만큼을 더 더해줘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본 수익률. 감가율을 자본 회수율이라고도 그래요. 이런 식들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시험에서 이 식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이렇게 수익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수익가액이다. 그러면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 자꾸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할인율로 나눠야 되는데 수익환원법에서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 환원이율이라고 부른다. 이 둘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야. 이 식이. 그리고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자율과 감가율. 감가율이라고 그러고 상각률이라고 그래도 돼요. 감가율이 상각률이야. 상각률. 감가상각, 상각률. 근데 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한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세요. 562페이지.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수익가액은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눴다. 근데 그 밑에 환원율 옆에 보면 뭐라 적어놨어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뭡니다. 수익 가액을 구하려면 맨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순영업 소득 알아야 됩니까? 순영업 소득 알아야지. 우리 순영업 소득 구하는 거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 이거는 배웠거든. 순영업 소득 구하는 건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도 필요해요? 환원율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 우리 수익 환원법에서 이론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원이율의 종류를 잘 물어봐요. 환원이율의 종류. 자, 우리 교재 보시면 5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환원이율 나옵니까? 환원이율 나오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장부터 환원이율의 종류가 쫙 나와요. 환원이율의 종류가. 자, 거기 보면 기업의 시장추출법, 니은의 조성법, 디귿의 투자결합법 이런 말 보이세요? 자, 여기서 시험에 한 번씩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씩.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계산으로 나오죠. 최근에는 다 계산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뭘 봐야 되냐면 환원이율 결정법에 대해서 봐야 돼요. 환원이율 결정법.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자, 지금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뭐 찍어야지, 정 안 되면. 나중에 정 안 되면요.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부채감당법. 그래서 시조투엘부 보통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조투엘부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그럼 시장추출법은 지금 뭐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수익률은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익률이 무슨 몇 개입니까? 요구 수익률도 있고 기대 수익률도 있고 우리가 배운 수익률 종류 있잖아요. 지분 배당률도 있고 어림셈법 같을 때 어림셈법에 보면 수익률 종류 많이 있었죠.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종합 환원율 전부 다 그것도 수익률이거든. 수익률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환원율 어떤 거를 쓸래? 어떤 수익률을 쓸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율 결정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시장추출법은 뭐냐? 아이고 환원율 구하기 너무 힘들어. 딴 데서 구해와야 되겠어. 이 건물 말고 우리하고 비슷한 건물에서 쓰는 환원율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직접법입니까? 간접법입니까? 간접법이에요. 얘는. 유사 부동산에서 구해오는 거예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우리 아까 원가법에서도 간접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뭔지 기억은 안 난다 지금 사실은. 시장추출법하고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에서도 간접법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럼 간접법이라는 거는 이 대상 부동산을 직접 구하는 거야? 딴 데서 구하는 거야? 딴 데서 구한다는 거는 비슷한 거는 다른 데서 구해와도 좀 된다. 비슷한 데서 좀 구해와서 써도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맞아? 여러분, 대체의 원칙 기억나세요? 대체의 원칙. 우리 가격의 재원칙 중에 대체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유사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기억납니까? 그럼 이 대체의 원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체의 원칙과 밀접해. 우리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체의 원칙과 아주 밀접하다. 대체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게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 또 간접법 있죠?
이 간접법이라는 것도 결국 대체의 원칙과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건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 다른 걸로 대신할게. 다른 걸로 대신할게. 그럼 아까 원가법에서도 간접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거래사례 비교법에도 간접법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대체의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줄을 안 쳤어요, 그때. 대체의 원칙 할 때. 대체의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에 다 이론적 근거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왜? 뭐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간접법이라는 게 다 들어가거든요. 간접법은 대체의 원칙과 밀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방식 중에서 뭐가 가장 밀접하다? 대체의 원칙은 비교 방식하고 가장 관계가 깊어요. 대체라는 것 자체가 비교니까. 간접법 나온 김에. 간접법, 대체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원가법에도 대체의 원칙, 원가법에도 간접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네. 514페이지입니다. 자, 514페이지 보시면 대체의 원칙 있나요? 찾았어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원가 방식의 제조달 원가,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또는 임대 사례, 수익 방식의 순수익에 관련해서는 간접법은 대체를 전제로 함으로써 줄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모두 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방식과 가장 밀접하다? 비교 방식과 가장 밀접해. 비교 방식과. 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시장추출법은 환원율을 어디서 구해온다? 유사한 부동산에서 구해오는 거예요. 저 부동산이 우리 부동산과 비슷한데 제가 환원율을 5%짜리를 쓰네? 그러니까 우리도 환원율 몇 프로 쓰자? 5% 쓰자. 그게 시장추출법. 자, 조성법입니다. 조성법은 환원율이 순수 이율에다가 이 순수율은 뭐냐면요, 무위험률을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조성법은 요구 수익률을 환원율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조성법을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인데요. 투자결합법. 네. 이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이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신경 써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어려우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걸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오는데 안 어렵거든. 계산 문제 안 어렵거든요. 자, 봅시다. 토지가 있고요. 이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은 용어인데, 이 토지와 건물은 거래할 때 따로따로 거래해요? 한꺼번에 같이 거래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합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거래해버립니까? 보통 이처럼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는 같아요? 법적으로는 달라요? 법적으로는 별개죠? 별개인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거래할 때 같이 거래하죠. 이런 거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할 거야. 우리 다 첫 진도 나갈 때. 이 복합 부동산이라 그러거든. 자, 이때 감정평가사에게 이 복합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서는 첫 번째 방법, 건물 가치 구하고 토지 가치 구해서 두 개 더해도 됩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수익가능법으로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물의 수익가액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의 순영업 소득을 무슨 하는 이율로? 건물 하는 이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토지의 수익 가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토지 순영업 소득을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토지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건물 수익 가액하고 토지 수익 가액 두 개를 더하면 복합 부동산의 수익 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때 이 건물 환원이율, 토지 환원이율 이런 것들을 개별 환원이율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환원이율이라는 건 뜻이 뭘까요? 뭐 하나하나 각각의 환원이율을 뭐라 부른다? 개별 환원이율이라 불러요. 그럼 건물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까 싶어서 제가 복잡해질까봐.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자, 이 이 건물의 수익이 얼마, 토지의 수익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 자, 만약 우리 학원 건물 있잖아요. 이 학원 건물에서 1년간 수익이 들어오죠. 만약 이 학원에서 이 건물에서 이 건물주가 이 건물 전체 임대 수익이 한 1년에 20억이 들어온다 치자. 20억. 그럼 여기서 건물은 얼마를 벌어들였고 토지는 얼마를 벌었다는 걸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게 20억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건물 수익을 구할 수 있다고 해보자. 건물 수익이 만약에 12억이야. 그럼 토지 수익은 얼마예요? 8억이죠? 이런 걸 잔여법이라 그래요. 전체 수익에서 건물 수익을 빼버리면 토지 수익이 남죠? 이걸 토지 잔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잔여법. 참고로 들으세요, 그냥. 그럼 이 잔여법은 감가수정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구하는, 이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잔여법이야. 잔여법은 복합부동산에서 건물 수익과 토지 수익을 구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잔여법이에요, 잔여법. 참고로 아세요. 시험에 막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괜히 얘기했다 싶다. 많이 알면 복잡해, 여기서는. 많이 알면 복잡해. 자꾸 많이 알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이것도 사실 어려우면 넘어가도 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개별 환원이율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개별 환원이율은 부동산 하나하나의 환원이율을 뭐라 부른다? 개별 환원이율.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바로 그냥 복합 부동산의 수익 가액을 구할 때 분자에 복합 부동산 순영업 소득을 뭐로 나누면 될까요? 복합 부동산의 환원율로 나누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복합 부동산의 환원율 요 안에는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 환원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 환원율은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봅니다. 또 지금부터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 이제. 만약에 토지 환원율, 개별 환원율이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개별 환원율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약 건물 환원율이 4%야. 토지 환원율이 6%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종합 환원율을 10%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지금부터. 안 된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개별 이율, 한원 이율을 두 개 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이 복합 부동산에 기여하는 토지와 건물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 이 복합 부동산의 수익 안에는, 복합 부동산의 순영 소득 안에는 토지의 순수익과 건물의 순수익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 기여도가 다르다는 거야. 기여도가, 중요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자, 시험 문제 예를 다 들어볼게요. 예를 잘 알아두세요. 자, 토지 환원 이율이 4%, 토지 환원 이율이 4%, 건물 환원 이율이 바뀌어 있나? 저 그대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대로. 토지가 지금 6%였죠. 네, 6%. 건물 환원 이율이 4%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종합 환원 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내요. 자, 이렇게 내놓고요. 이것만 줘가지고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2대 3이다. 자, 2대 3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전체가 몇 개예요? 5개죠. 그 5개 중에 2개가 뭐라는 거야? 토지는 5분의 2고 건물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풀이 이제 토지가 6%죠? 6%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건물은요 4%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5분의 1을 얘는 0.4네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5분의 0.4죠? 5분의 3은요 0.6이죠. 그러면 6 곱하기 0.4면 2.4 맞아요? 4 곱하기 0.6에도 얼마입니까? 2.4 그러면 몇 프로다? 4.8% 이렇게 구하면 돼요. 5분의 2가 0.3 걸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시험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자는 곱합니까? 더합니까? 분자는 곱하고 이거는요 나누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6 곱하기 2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뭐 나와? 2.4 나와.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3 나누기 5 하라고. 그래도 뭐가 나와? 2.4 나옵니다. 그래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라고요. 그럼 4.8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 이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 복합 부동산의 순영소득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나눈 4.8을 여기다 나눠주면 이 부동산의, 복합 부동산의 수익 가액이 나오겠죠. 일단 요거 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는 이율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구한 거죠. 환원 이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 그 토지 수익률, 건물 수익률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건물과 토지라는 물리적인 게 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4.8%였잖아요. 이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란 토지에서의 수익률과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이용한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물건이 벌어들인 돈이다. 그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복합 부동산의 수익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까? 토지와 건물의 수익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는 겁니까? 나눌 수 있잖아 지금. 나눌 수 있죠?
토지와 건물의 수익은 같다는 걸 전제합니까? 다르다는 걸 전제합니까? 그래, 그건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론으로. 자, 교재 보세요. 567페이지 투자결합법 디귿에 투자결합법은 대상 부동산의 자본율 쭉 얘기 나오다가 그 밑에 A번 봅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줄치세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다르다는 것이야.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다르며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물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수익을 결합시켰다. 자, 다시 물리적 투자결합법 부동산의 수익은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로따로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은 같다 다르다 이걸 전제로 한다고요. 그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야.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자, 이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이 복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 돈도 들어가지만 누구 돈도 들어간다? 은행 돈, 빌린 돈도 들어가죠. 내 돈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분 투자자라 불러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무슨 투자자라 부르더라? 저당 투자자라 부르죠. 맞아요. 자, 그러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수익을 가지고 구한 거였잖아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 부동산에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있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있다. 그럼 이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하나의 개별 환원율이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하나의 뭐가 돼? 개별 환원율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쓴 게 뭐가 돼? 종합 환원율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것도 시험 예로 내거든. 예를 가지고 연습해놔야 돼. 시험 이렇게 예를 냅니다. 문제를 지분 배당률이 4%, 저당 상수가 6%다. 이렇게 줘놓고 아까 너무 똑같나? 4%, 6%? 다르게 해볼까요? 6%, 8% 할게요. 너무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요, 대부 비율이 60%인 경우 종합 환원 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내요. 이 시험의 전형적인 형태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제 느낌이 와. 그럼 어떻게 풀이하느냐? 자, 이 지분 배당률이라는 거는 지분 투자자와 관계 있죠. 이 저당이라는 건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당 투자자와 관계 있거든. 그러면 지분 배당률 6%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낌상 종합 환원이율은 6%에다가 이제 곱해야 되거든. 곱해야 돼.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니까 지분 비율이 있겠죠. 지분 비율을 곱해야 될까요? 대부 비율을 곱해야 될까요? 지분 비율을 곱해야 되지.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 없어? 안 가르쳐줬거든. 안 가르쳐줘서 알 수 있다 없다?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40%죠. 대부 비율이 60%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40%죠. 이거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만 가르쳐주지.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40% 곱해 0.4를 곱하는 거예요. 0.4 더하기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요 몇 프로입니까?
8%죠. 8%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이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종합하는 율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 4, 24, 2.4% 더하기 8, 6, 48, 4.8%입니다. 얼마입니까? 7.2%가 답이네요. 하는 율 구해라. 7.2%. 계산 문제. 자, 이론 연습해보자. 이론.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에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가 있다. 이때 지분 투자자도 요구 수익률이 있고 저당 투자자도 요구 수익률이 있더라. 맞아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맞아요? 맞아? 아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은 다르다 그랬죠? 마찬가지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나눌 수가 있다.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론, 계산. 됐습니까?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 보세요. B번, 투자결합법의 B번. 금융적 투자결합법,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 자, 이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쓰냐고요?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쓴다?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쓴다? 괄호 안에 저당 상수 적어놨죠? 물어볼 수 있어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쓴다고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래. 지분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자율 그러면 안 돼. 뭐라 적어놨어? 저당 상수.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요? 저당 상수. 그럼 아까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토지 수익률에다가 토지의 가액, 구성비, 건물 수익 가액에다가 건물의 구성비, 그거 더했죠? 금융적 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분 배당률에다가 지분 비율, 저당 상수에다가 대부 비율 이렇게 곱해서 더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가중평균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가중평균.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는 산술평균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계산 문제 적어드렸잖아요. 얘를 이거 한 5번 연습하세요. 몇 번? 5번 딱 해보면 돼. 잘 나와. 계산 문제로 잘 나온다고. 어려워요? 쉬워요. 몇 번만 해보면 돼. 계산 문제도 아니야. 이런 건 풀 수 있어야 돼. 투자결합법 했습니다.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대. 분리될 수 있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자, 에루드법입니다. 에루드법 교재 보시면 됩니다. 자, 에루드법. 자,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입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까? 둘 다 고려한 겁니까? 둘 다 고려했거든. 그걸 결합시킨 거거든. 근데 에루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에루드법 봅니다. 리얼에 A번 해보세요. 줄 칠게요. 지분 투자자 입장. 차입자가 지어버려. 지분 투자자 입장. 찾았어요? 네. 지분 투자자 입장. 차입자란 말 신경 쓰지 마. 헷갈려. 지분 투자자 입장. 그 다음에 B번 봅니다. 세전 현금 수지 줄칩니다. 아까 제가 수익환원법 쓸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장래 순수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그랬죠. 유효조소득, 가능조소득, 순영업소득 많다고 그랬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 근데 에루드는요 세전 현금 수지를 써요. 요일을 뭘 쓴다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에루드는.
그럼 세전이라는 거는 세금을 고려한 겁니까? 세금을 고려하기 전입니까? 세금 고려하기 전이지. 그래서 에루드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전연금수지 줄치고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에루드법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은 세금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부채감당법입니다.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야. 저당 투자자. 돈 빌려준 은행 입장이야. 누구 입장이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계산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식 기억해둬야 됩니다. 부채감당법에서의 환원 이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그래서 이걸 보통 뭐 외우시는 분들이 저부대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앞글자 따는 걸 크게 권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부대 외웠는데 부가 뭐지? 부채 비율인가? 그럼 곤란하단 말이야. 부채 감당률이라고요. 근데 앞글자를 따면 좋은 점은 있어.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부채 비율은 자료에 없거든. 부채 감당률을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저 부대를 외워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그대로 외워두는 게 좋죠. 대부 비율 대신에 저당 비율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부대를 외워가는데 대자가 아무리 봐도 없어.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저당 비율, 타인 자본 비율 다 똑같은 말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걸 가르쳐 줘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곱하면 돼.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가면 시험 문제에서 갔는데 환원이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시험 자료를 딱 주고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 추출법 쓰라는 얘기인지 조성법 쓰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료를 보면 알아요. 시험 자료에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 물리적 투자결합법 쓰라는 얘기구나. 지분 배당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건 뭘 쓰라는 얘기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쓰라는 얘기구나. 무위험률 나오잖아. 아, 조성법 쓰라는 얘기구나. 뭐 저부대 이런 게 뭐 부채 감당률 나오잖아요. 그건 뭘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있다. 네. 시험에 물어보니까 계속 보면 됩니다. 계속 보면. 자, 56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길잡이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몇 번인 것 같아요? 분해법이죠. 이거는 감가수정 방법이었거든. 요소구성법이 조성법이에요. 요소구성법이 뭐라고요? 그 시조 2L부 조, 시, 2L 다 들어가죠. 분해법은 아니에요. 분해법은 감가수정 방법이다. 이런 거는 쉽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맞춰줘야 돼. 자, 2번.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환원이율이에요. 가격분의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순영업소득. 자, 환원이율인데 이게 지금 무슨 법이란 건 가르쳐주지 않고 뜬금없이 그냥 부채감당비율 대부비율만 적어놨네요. 부채감당비율 동그라미, 부채감당률 동그라미,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 나오면 이거 쓰라는 뜻이야. 부채감당법 쓰라는 얘기거든. 그럼 거기 뭐 들어갈까요? 저부대, 저당상수 들어가는 겁니다. 저당상수. 됐어요? 이런 거 풀 수 있겠죠? 그래, 이런 걸 알아야지. 자, 3번 한번 보자. 작년 문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못 푼다,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풀 수는 있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계산 문제 주로 뭘 물어보냐면요. 계산 문제. 수익가액 구하세요. 이거 물어봐요. 이거 시험에서. 보통. 그럼 수익가액을 물어볼 때, 순영업 소득도, 이게 순영업 소득 쓴다 그랬잖아요. 순영업 소득도 구하라고 그러고 환원율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럴 때 순영업 소득을 가르쳐주면 환원율을 구하면 되고, 순영업 소득을 안 가르쳐주면 환원율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잖아. 2형의 10%라고. 그러니까 결국 3번 문제는 수익가액을 구하는 문제지만 실제로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순영업 소득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현금 수지할 때, 영업 수지할 때 순영업 소득 구하는 식 있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구하는 식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못하니까 계산 문제 자체를. 그리고 계산 문제를 제가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계산 시험장에 식도 다 기억이 나고, 식도 다 기억이 나. 근데 계산기를 두드렸거든. 그 두드렸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보통, 야, 맞나? 한번 더 두드려 보거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더 두드려 봤더니 110만 원이 또 나오는 거야. 이 손가락이 이상하나? 다시 한번 더 두드려 보니까 또 105만 원이 또 나와.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은 거야. 일단 식 기억나야 되지. 계산기도 잘 두드려야 되지.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진짜 제가 잘 안 권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겠어요? 식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데다가 식도 기억이 났는데 100만 원을 또 눈이 침침해 10만 원 보는 경우도 있고, 영업소득세가 300만 원인데도 30만 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순간순간. 그럼 어떨 때는 30만 원 두드렸다가 어떨 때는 300만 원 두드렸다가, 그러니까 두드릴 때마다 답 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합해버리고 답은 없고, 이거 문제 이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마라.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언제 푼다? 맨 마지막에. 제가 말하는 맨 마지막은요, 마킹 다 하고예요. 아시겠어요? 마킹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푸는 거야. 민법 마킹까지 다 하고. 제가 말하는 마킹은 아시겠습니까? 민법 마킹까지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론은 이론만 먼저 풀기 때문에 35분 만에 풀어야 돼요. 몇 분? 35분도 길어. 그럼 앞으로 우리 30분 안에 개론은 이론을 풀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30분. 계산 문제 안 푸니까. 계산 문제 안 푸니까. 계산 문제도 안 푸는데 45분씩 풀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계산 문제를 안 푼다는 가정에서 이론 몇 분 만에 풀어야 된다? 30분. 3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30분 만에 개론을 풀어야 되는데, 그 이론을 다 읽어보고 지문 다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뭐 이거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해. 공부할 때. 시험장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읽고 그냥 답 찾아내야 돼. 딱 읽는 순간 이거 맞구나. 금융적 투자결합법,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이 같다. 뭐가 같아? 다른데. 이렇게 바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던가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자, 늘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우리 붙으려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을 많이 많아야 돼요. 그래, 아까 자녀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말했다 싶다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많이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있으면 이제 누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 나는 학원에 강의를 가보면요, 질문하러 와요. 이 답을 해줘야 되나? 별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솔직히. 근데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은 알지. 뭐 알고 싶은 탐구력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걸 책에서 찾아가지고 와요. 교재는 있어. 교재는 있는데 그걸 딱 일단 자기가 집에서 복습한 거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런 겁니다. 하지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안 한 거 있죠?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할 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좀 많이 보세요. 일단 좀 많이. 계산 문제는 아까 그 두 가지 했잖아요. 그거는 좀 연습을, 간단하잖아. 숫자 자체가 자료가 많지 않잖아.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서 못 푸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자료가 방대한 거. 이런 거 못 풀어. 이렇게 눈이, 이거 몰라 읽다 보면. 근데 아까처럼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두 개 딱 가르쳐주고 가격 구성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번 한번 봐봐.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아까 3번하고 4번 거의 대동소이하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시설의 수익 가액을 구해라. 그러니까 환원율 가르쳐줬지? 환원율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구하는 거야 결국은?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숙달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는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해드립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수익환원법 3방식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잘 나온다고. 계산 문제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재 앞으로 옵니다. 562. 그게 문제 수익 분석법 나옵니다. 회색 박스 안에 수익 분석법 찾았어요?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수익 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여 동그라미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우리 임대료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거 뭐죠? 적산법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했죠. 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익 분석법.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되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했죠. 또 우리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게 뭐죠?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은 필요재경비를 더하는 걸까요? 더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아니라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필요재경비 더하는 게 아니고 사례 임료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사례 비교법이라 내놓고는 뒤에 무슨 필요재경비를 더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필요재경비를 더하는 거는 적산법하고 수익분석법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흐릿하게 알고 가는 거야 시험장에. 항상 임대료 구할 때는 필요재경비 더한다더라. 갔어. 임대사례비교법이란 임대료 구하는 거구나. 필요재경비를 그래 더한다던데 맞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가라고. 항상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알더라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 정확하게. 자,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 봤는데, 자, 수익환원법 다시 봅니다. 수익환원법이란 장래에 발생할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가치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수익분석법 얘기할 때 수익분석법에는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수익분석법은 가격 구할 때 환원, 할인이라는 게 있는 거지. 임대료 구할 때는 수익임료는 현재 가치로 환원, 할인한다는 말 없었어요? 없었다. 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 더한다 그랬습니다. 수익분석법에는 할인, 환원 이런 말 안 나와요.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거야. 수익환원. 환원법이니까 할인, 환원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 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환원율 결정 방법, 시조투일부, 시장추출법, 간접법, 유사한 부동산에서 구한다.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그러는데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 할증비를 더한다.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은 다르다. 토지의 순수익과 건물의 순수익은 서로 나눌 수 있다. 토지의 순수익과 건물의 순수익 환원 이율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맞아요? 자, 금융투자결합법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서로 다르다.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쓴다?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뭘 쓴다? 저당 상수. 이 두 개를 가중평균한다. 에루드법 누구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입장. 세금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채 감당법, 부채 지분 투자자 입장, 저당 투자자 입장, 저당 투자자 입장, 저부대. 됐어요? 이것만이라도 좀 잘 알아두시라고요. 이것만이라도 일단. 자, 그 다음 교재 562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장단점 나오는데요. 장점 아까 제가 기억은 설명드렸어요. 기억 설명드렸죠?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점 봅니다. 단점. 자, 이 수익환원법은 수익이 있는 부동산에 쓸 수 있지, 수익이 없는 부동산은 수익환원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장래 발생할 순수익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구한 게 수익환원법인데, 수익이 없는 비수익성 부동산은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수익성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 관공서, 교회, 사찰, 학교, 이런 것들 아까 뭐 쓴다 그래서 원가법 씁니다. 그래서 기억에 주거용, 공익용, 공공용 부동산과 같이 수익이 없거나, 우리 주택도 이거 못 써요. 집에서 무슨 수익이 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 즉 비수익성 부동산에는 적용하기가 어떻다? 곤란하다.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요, 니은은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네, 그냥 넘어갈랍니다. 네, 안 할게요. 일단 기억만 기억해 두세요. 비수익성 부동산에는 쓸 수 없다. 그때 뭘 쓴다? 원가법 쓰라. 네, 밑에 거는 제가 다음에 또 3월 이후에 또 제가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잘 하시면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하는 법까지 봤고요.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좀 쉬었다 할게요.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 네.